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트럼프 2기의 관세 폭탄은 국방 안보와 무역 통상을 연계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려는 장기적이고 전 세계를 향한 조치라는 점에서 트럼프 1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한국에 부과된 25%의 관세에는 비관세 장벽과 함께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포함한 안보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늘 전략과 관련된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70개국을 상대로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지도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벌써 많은 국가들이 충격에 빠졌고 또 글로벌 시장도 유동을 쳤는데 일단 그동안은 많은 평가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많이 또 정책들 관세 정책이 바뀌기도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요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워싱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서 1기 때 트럼프 권력이 만들어진 과정도 보셨죠? 지켜보고 네. 다시 재집권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그러니까 주제가 어렵고서 무겁지만은 네. 트럼프 권력을 놓고 볼 때는 이걸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지금 당장에 이걸 어떻게 그 대응할까라고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 트럼프 권력이라는 거가 큰 방향에서 미국이 전환을 추진을 하면서 네. 뭔가 그만큼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그리고 지금 트럼프 권력이 전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 그 새롭게 미국을 포지셔닝하는 네. 이런 모습들이 매우 작은 논의 구조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은 크게 논의돼 가지고 논의 구조가 크면은 뭔가를 하다가 바꾸려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이게 소수 정의화되고 그리고 좀 나와서 이런 그 트럼프의 아젠다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일기 때 그 워싱턴에 남아서 트럼프의 재집권을 준비한 실무 핵심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아이디어와 의지하고 이 지금 나와가지고 액티브하게 추진하는 사람들하고 거리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유연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그냥 확 집권해가지고 이 관세뿐만 아니라 그 국내 이슈도요, 도메스틱 이슈도 이 이민이나 뭐 이런 게 인종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방만한 정부를 정리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자신감이 있지만은 그리고서 뭔가 대응을 가지고서 어떤 계획을 하지 않는 게 보이고 금방금방 변화되고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를 제일 어려운 거는 전망을 못하고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아니 보세요. 맨 처음에 취임할 때 그냥 굉장히 밀어붙이고서 무지막지하게 나왔는데 이게 잘 안 맥히니까 계속 유예시키고 바꾸고 그렇죠. 이 전략이 한 번이니까 확 내질러 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와가지고 협상하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그냥 확 크게 잡아놓고서 이런 스타일인데 여기에 겁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다른 나라들이 서두를 거 없다. 저 힘이 빠질 때까지 어떻게든지 견뎌보자. 이런 전략도 지금 있고 그런 이유가 트럼프 권력에 대해서 그 전망하기가 추측하기가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거다. 그렇죠. 2기 관세 정책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2기 관세 정책도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내질러 놓던 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많이 이제 부분 바꾼 탄력적인 모습인데 좋게 얘기하면 특히 이제 동맹국들한테 예외 없이 이게 굉장히 높은 관세들을 부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공의적이 된 셈이 됐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또 주한미군 방위비가 포함됐다 25%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본질은 트럼프 권력의 본질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냉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미국에 잔입해 있는 복잡하게 끼어 있는 이런 이 테러라든지 사회가 불안해지고 다인종 사회가 들어와 가지고 좀 질서가 망가진 것 같은 이러한 관점이 트럼프는 이걸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네. 또 다른 시대에 미국이 세계를 패권해 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 미국 제일주의라는 그러니까. 권력의 본질을 놓고서 하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 그 섣부른 생각이 좀 하지만 제일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절대 전쟁을 안 할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기존에 갖고 있던 미국의 이런 물리적인 힘 외에 전 세계 국가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이코노믹 트레이드죠. 그렇죠. 예, 다 예. 경제로 하니까 예. 아직까지 미국의 트레이드 경쟁력이 하락하기 전까지는 이걸 가지고서 좀 각 나라에 이제 그 니고세이스라고 딜을 한다고 할 때에 네. 지금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뭐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는 미국은 지금 이 관세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각 나라들하고 이 협상하는 데는 미국은 모든 게 그 바구니에 담겨져 있죠. 그렇죠. 외교나 안보나 뭐 예. 국방이나 이 그 무역이나 이런 게 다 갖고 그렇게 갖고 가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협상하고 딜을 할 때에 처음 지렛 때가 이렇게 꽉 높은 관세를 딱 매겨놓은 다음에 그렇게 딜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관해서는 25% 때렸으니까 한번 협상하자 할 때 그 바구니 안에 뭐 관세 퍼센테이지 말고서 무슨 규제라든지 수입 제한이라든지 비관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내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니네 우리가 군인이 와 있는데 여기 돈 더 내라 하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이렇게 좀 총체적 전체의 이 아젠다가 이 바구니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5%가 지렛대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서 달성하는 목표가 세 가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목표가 글로벌 안보와 무역 시스템을 재편하고 가기 위해서 두 번째가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이제 세수를 확보하고 감세 정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이 관세 정책을 하는 데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목표가 있고 이 세 가지는 또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서로 상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금 아주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드리면은 바이든 정부가 2020년 선거에 이기고 들어왔습니다. 네. 예, 들어올 때에 바이든 정부도 미국 국내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교 안보는 없다 이런 걸 선언했어요.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그 트럼프 정부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간 거를 지켜주느냐, 유럽의 안보 비용을 왜 우리가 대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보통 얘기하는 고립주의적인 정책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초당적으로 미국 시민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전에 2차 대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구가하던 이 패권이라는 게 그때는 국제 시장에서는 미국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자유무역,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미국에 있어서는 아무나 문제없이 미국 국익에 순응을 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클린턴 이후로 다 들어오면서 미국은 달러 하나 가지고 해. 그렇죠. 기축 통화 이 달러 나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모든 미국이 골치 아프고 노동 분쟁이 나고 이런 제조업들을 달러를 가지고서 이제 그렇죠. 전국으로다가 나갔죠. 예, 전 세계로다가 전 세계로. 내보내고 예, 이거에 대해서 가장 코피 났던 때가 2020년 코로나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시민을 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데가 미국이에요. 네. 근데 왜 미국이 죽었는 줄 알아요? 마스크가 없고 네. 이 병상에 침대가 없고 메디칼 인원들이 쓰는 이 그 가운이 없고 산소호흡기 없고 가만 보니까 이게 다 중국과 중국 통제하에 있는 나라들의 생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품목별 관세가 있잖아요. 그 자동차라든지 이런 그 철강이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더 미국 유권자들한테의 그 영향을 주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에 있어서의 이 생필품들도 제조업이 미국이 너무 결핍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 방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점점 더 이게 미국이 리쉐어링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세 정책, 관세 폭탄이라는 걸 내주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유 무역 이런 거에서 미국이 이거를 보호주의로다가 바꿔 나가는데 무역뿐만 아니라 네.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는 이 전 세계 국제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기 위해서 이 총체적으로 변환 과정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이제 노동자도 너무 어려워지고서 일자리가 없고 특히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 제조업 끌어들이고 이게 이제 바이든 때는 혜택을 주면서 들어오게 했잖아요. 예. 감면해주고 이 저 공장 그렇죠. 이 리스를 해주고 뭐 혜택을 주고 그랬는데 트럼프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이 관세를 확 띄워부으면 여기에 우리한테 물건을 많이 팔려면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려면 이게 이제 어가지고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트럼프의 일반 시민들에게 정책이 감세입니다. 그렇죠.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세금 깎아주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거냐. 첫 번째는 국가를 좀 줄이자. 너무 방만하니까. 그리고서 이 빚을 줄여야 된다. 재정을 줄이자. 앨런 머스크가 그냥 다 해체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세수를 어떻게 늘리냐. 그냥 지금 물건 들어오는 게 관세를 높이자.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이상한 게 아니라 지난 2024년에 그 트럼프가 그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놓고서 계속 얘기하던 그런 공약 그대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로다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미국의 정책, 트럼프 2기의 그 경제 정책과 글로벌 정책이 변하는 데는 브레인들이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아까 1기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팀 핵심 브레인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스티븐 마이런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부 대표, 이 사람들이 핵심 인물로 언급되지 않습니까? 인물이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특히 이제 스티븐 마이런 같은 경우는 경제자문위원장이 보고서를 하나 했는데 국제 무역 체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 설명서 이런 제목의 보고서인데 쉽게 얘기하면 국제 무역 질서를 지금으로는 안 되고 바꾸자. 이 보고서에서 이제 필요했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핵심이 뭔지 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 스티븐 메이런의 그 이분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통상이나 외교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선거에 져가지고 플로리다로 쫓겨갔지만 그리고서 이제 재집권을 준비하고 트럼프 말기 때 트럼프 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우파 정책 전문가들이 워싱턴 DC에 내려앉았어요. 그 내려앉아가지고 재집권 준비를 한다는 게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던 거는 어쩌다가 권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서 준비가 안 됐다. 정책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을 준비한다고 그 트럼프랑 같이 플로리다로 가지 않고 DC에 남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게 프로젝트 2025라는 헤리티지 재단과 협력해가지고 트럼프 재집권의 아젠다 세팅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냈죠. 그게 그 프로젝트 2025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사람을 한 4, 5천 명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미 그 보고서가 이런 것들이 다 그 기반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티브 마이런의 그러니까 무역 체제를 다 바꾸기 위해서 미국 위주로 바꾸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는 아주 긴 이 보고서죠. 한국에서는 아주 그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거를 위해서 이런 그 스트레이트의 방향을 한 게 지금 보면은 그 피터 나바로라는 트럼프를 트럼프를 위해서 감옥까지 갔다고 아직까지 백악관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스티븐 마이런 그리고서 그 다음에 지금 그 USTR 대표하는 제이미스 그리어 그렇죠. 저희 여기 한 일주일 전에 들어왔는데 제 호텔에 같이 묵더라고요. 제주도에 그래요? 협상하러 왔다고 낯익은 사람도 보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선 자체가 트럼프의 재집권 이 정책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다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마이런 그 설명 안에는 관세 정책하고 이게 이제 월드 트레이드 관세 정책하고
달러로 갖고 있는 통화 정책을 결합해가지고 미국의 기축 통화 국가라고 해가지고 다 유리한 것만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확 퍼질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자연스럽게 나가기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미국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설명이 한쪽에 있고 이게 통화정책이고 한쪽에는 이거를 가지고서 세계를 새로운 정책으로 재편하려면 관세를 가지고 한다라는 트레이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이미스 그리어가 담당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집행하고 하는 거는 사실 제이미스 그리어보다는 우리는 그 트럼프 1기 때 USTR 대표했던 라바트 라이트하우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이미스 그리어가 그 정책 그 비서실장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에 한국이 그 FTA 재협상할 때 그죠. 한국에 제일 자주 오가고 했던 게 이 제이미스 그리어죠. 그 이분도 그때 협상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그때 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때 한국의 그 협상 파트너가 가가지고서 그런데 이게 4년 지나고 나니까 이 팀들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목할 게 이분들이 협상하고 나오고 이런 분들이 이 관세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국방도 있고 외교도 있고 안보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협상력이 있으려면은 만일에 한국이랑 협상한다면 한국에서는 이걸 담당하는 통상 부분만 갈 게 아니라 우리도 이 협상의 축을 만들어서 모든 걸 가지고서 그게 이제 이 방위 분담이 있고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이렇게 크게 프로젝트 2025에는 다 나와 있던 거고 트럼프가 선거할 때 그거를 계속 공부시키느라고 너무 어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방위비 분담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주요 목표, 관세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글로벌 안보 이 문제가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방위비 분담, 동맹국들의 역할 분담 이런 이름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방위비 분담을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패키지로 나온 건데 이거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 차관 이 사람이 이제 핵심 브레인으로 떠오르는 거죠. 이분이 내는 아이디어가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 엘브리지 콜비 그 스티브 요런 마이런이나 USTR 대표 이 사람들이 다 거의 동갑내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컨서버티브한 미국 우선주의자들이죠. 이 엘브리지 콜비가 오바마 때는 신안보 연구소라는 데서 앞으로 미국이 이전처럼 전 세계를 제패해 나가려면은 뭘 어떻게 하려는 거를 디자인을 하는데 아주 이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브리지 콜비가 들어오면서 이 트럼프 1기 때 들어오면서 국방부 차관 옆에 가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미국의 안보 정책 방향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때 이 사람이 앞으로의 미국이 위험하고 미국이 대처할 거는 2001년에 테러가 났습니다. 그 전에는 소련의 동구권하고 했습니다. 지금에는 미국이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을 넘보는 경쟁이 될 만한 국가들을 억제하고 자제하고 통제하는 거다라는 이론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투리, 지렛대가 통상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렛대. 그러려면 넘버원이 뭡니까?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G2 엘브리지 콜비 머릿속에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중국을 타격을 입혀야 이분이 한국 오면은 한국아 니네가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견제해주고 압박해줘라. 자체 국방력을 나가지고 해줘라.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컸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 중심으로 대중국 억제 전략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국방점은 이번 트럼프 2기 때 들어와서는 이 79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 요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바로 국방부의 차관급이 됐어요. 이 정책만 하는 거. 예전에는 물려가고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힘을 쓰고 했지만 이제는 맞는 표현이지만 저강도 전쟁이라고 할 만큼 이런 모든 국가 경쟁할 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국가 안보라는 게 통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전문가들은 관세 폭탄 나오는데도 반드시 들어가는 게 엘브리지 콜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총체적으로 브레인들이 총 집결을 해서 1기 때 멤버들이 결국 이제 경험을 통해서 2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수정이 된다는 건 그만큼 걸림돌이 많다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그중에 제일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이에요.
국채를 투매하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니까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걱정되고 이거 계속하면은 경기 침체되고 금융시장 붕괴돼 이렇게 경고까지 하니까 결국 90일 유예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어떻게 뭔가 정책을 좀 수정해 보겠다 이렇게 이런 속내가 있는 건데 결국은 본국의 미국 내 경기 침체, 금융시장 불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 그렇죠. 제일 민감한 반응이죠. 이미 미국 경제도 주식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출렁거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미국이 그래 출렁거리게 하는 금융 경제가 이미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랑 연동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하는 자체가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주식시장 불안해지면 이게 우리가 어려워지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그렇죠. 우리에게 닥치는구나. 이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처음부터 관세에서 언급할 때부터 이건 우려가 돼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세를 가지고 나올 때서부터의 반대 우려의 여론이 없던 거는 아닙니다. 예. 아시겠지만은 그 4월 말 5월 1일 들어오면서 트럼프 100일입니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그렇죠. 100일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이발루에이션 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죠. 바로 다음에 있는 중간 선거 준비를 해 나갑니다. 음흠. 그러니까 2주 전인가 그 제네바인가 어디서 중국이랑 이제 그 협상하고 그래서 야 트럼프가 저렇게 중국한테 무릎을 꿇는 거는 이 내부 미국 내부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죠. 더군다나 3개월 만에 상무부가 보고한 것 중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이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서요. 그러니까요. 그 이거는 이 선거를 하는 유권자들에게 할 때는 이거 죽음의 길이죠. 그렇죠. 예, 트럼프는 미국의 흐름의 우파 권력의 시작의 광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서 이거를 이어나갈 세력들이 있어요. 왜? 이게 지금 그래스루트스 하는 게 마가입니다. 이 마가들의 가장 큰 목표가 내년도 중간 선거죠. 지금은 거의 의회가 동대동이에요. 거의. 그런데 상원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석의 차이 나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하원은 지더라도 상원만 유지하면 있으면 마가는 지지 않는다 이런 걸 밀고 하는데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의회가 가장 긴 시간 휴의하는 기간이 이스터 브레이크입니다. 부활절. 예, 좋아. 거의 열흘을 다 지역구에 가가지고 민심 조사를 해요. 최악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말만 들고 트럼프 정책을 옹호하던 상원 하원들이 아니다 해가지고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멈추십시오.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야 빨리 관세 정리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고 다시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일단 그러니까 90일 물러났어요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의 권력의 흐름을 볼 때에는 지금은 뭐가 맞냐면 그 참패를 당해서 출구가 없어가지고 지리멸렬하게 보이던 민주당이 구멍을 보고 지금 나왔습니다. 아 우리가 내년도 중간 선거에 틈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지금 이거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하잖아요. 네. 예, 큰 도시 나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지난 3번의 보궐선거가 민주당 지역의 지난해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긴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지역에서 공화당이 다 졌어요. 졌다라는 게 직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차이를 다 엇비슷하게 올라갔죠. 네.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권력이 이제 약화되는 거죠. 일방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야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뭐 저 미국 시민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는 뭐 우방도 없고 동맹이 이런 거 없잖아요. 예, 이렇게 놓고 볼 때에 트럼프 정부가 권력이 네. 좀 제자리를 찾고 안정되고 예, 이렇게 밸런스가 맞을 때에 맞아요. 협상할 때가 유리하지 않느냐. 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혼자 하지 말고 네. 예,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하고서 동맹해서 예, 컨소시엄을 연합을 해서. 해가지고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런 게 그냥 뭐 상식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모든 요건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방법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더 연구하고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뭐 미국에다가 할 얘기 진짜 많은 거 아니에요? 많죠. 왜?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어느 모임에 강연을 할 때 제 아이디어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든 간에 북과 남은 지금 경제 협력을 하는 건 참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지금
저 푸틴 만나는 건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진정시킨다는 게. 종식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곧바로 뭘 하겠어요? 바로 원산입니다. 그렇죠. 예. 뭐 북한으로 가서. 얼마 전에 트럼프 아들이 왔다 간 거는 예, 그 선거에서 남은 팩의 돈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 트럼프의 제일 특기가 리조트 큰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러시아나 중국 박을 원상 한국을 거치하자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술, 한국의 기업 이걸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협상의 그 저게 아닌가라는 카드가 거를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해가지고 종합적인 국가 아젠다를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관세 이거를 좀 돌파하는 게 좀 한국으로서는 좀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개인적 생각이고 워싱턴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또 화상으로 좀 미국 가셔서 연결해서 또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저 경제 쪽이 아니고 워싱턴 안에서 전체적으로 의회의 흐름이나 정계 흐름들을, 권력 네, 행성 이런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님 모시고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연계한 정책 변화들의 핵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